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도시민 지역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연수연구원 그리고 융합계획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박승규입니다. 우선 김원훈 교수님과 그다음에 엄은지 교수님 그리고 권재현 교수님도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평일 오후인데도 바쁘신 와중에 줌으로 또 접속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했던 대학의 지역사회 참여 및 도시재생 노력과 그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인식 격차에 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제 소개부터 잠시 드리면요.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부전공으로 공공정책 관리 혹은 이제 한국에서 흔히 행정학이나 정책학으로 불리는 어, 것을 공부를 하고 부전공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한국에서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그리고 경제학사, 정치외교학,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것을 공부를 하고 접함으로써 현재 그냥 제 스스로를 소개를 할 때는 사회과학 기업 간의 도시계획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고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 분야 안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도시재생으로 불리는 것 같고 영어로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경제발전 혹은 한국에서 도시경제라고 많이 불리는 또는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분야를 보조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발전 또는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안에서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쇠퇴하는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재생을 하는 주체로서 앵커 기관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행정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 안에서 공공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조직이론,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사회 발전 연구를 할 때 혹은 도시재생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떤 정책이나 혹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 혹은 프로그램 평가 쪽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또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앞에 세 개와는 조금 떨어진 건데 이제 보통 연구자의 연구 방향 지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의견을 기울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보자라고 하는 지역사회 참여 연구 활동을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제 가장 아주 큰 이제 연구 주제는 쇠퇴하는 지역의 주거 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학 등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제 가장 큰 연구 질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늘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구 질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이 대학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에서 대학의 노력과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정량적인 연구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대학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결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주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정성적인 연구 파트로서 이런 대학의 도시재생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각각이 대학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연구와 교육 외에 지역사회 봉사, 특히 이제 그냥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례를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한국도 요즘에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시대에 있어서 누가 이러한 쇠퇴하는 도시를 좀 이렇게 다시 재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는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특히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로서의 대학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전통적으로 대학이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서비스, 그리고 교육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는데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나 상업 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리적 개발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학 고유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대학이 이런 사회에 봉사하면서 가지게 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상충하는지를 오늘 연구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도시재생 사업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아주 완전한 그리고 좀 강건한 정량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그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한번 평가를 해보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라고 하면 지역사회를 어떤 단일한 그리고 동질적인 그 단체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집단들이 인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연구 배경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 대학이고요. 네,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완전히 적용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학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중앙정부가 점차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요 아젠다가 점점점 더 분권화되면서 이런 도시 쇠퇴와 빈곤을 해결할 주체로서 대학이나 병원같이 어떤 지역에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뭐 도시가 쇠퇴한다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소위 앵커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역할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뭐 내적 동기도 있었고 외적 동기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학을 나눈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토지공여대학 혹은 랜드그랜트라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미국의 19세기 말 산업혁명 시기부터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농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사회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1980년대 이후로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빈곤을 퇴치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또한 이제 역시나 198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이제 미국이 점점 작은 정부와 효율성을 지향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줄이거나 혹은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너네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묻기 시작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대학이 점차 사회 내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혹은 입지를 좀 공고히 해야겠다라는 또 내적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때 참여함으로써 또한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면 대학이 여러 가지 좀 더 점차 더 심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우수한 교직원과 학생을 유치하는데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이제 지역사회 발전 학계에서는 흔히 계몽된 자기이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서는요. 점차 이제 대학이 좀 더 확장을 하고 활동도 역시나 더 많아지면서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캠퍼스 부지 확장도 확장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참여를 하는데 연구라든지 서비스를 넘어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대학의 모습으로 변모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이 도시 개발과 재생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학의 도시재생 노력과 실제로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평가가 엇갈렸었습니다. 초기에는 좀 대학의 관점에서 대학이 무엇을 했고 그래서 대학의 노력으로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식의 좀 평가가 많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연구에는 대학 관계자의 저술, 대학의 레포트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대학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사회 관점에서도 이익이냐라는 이제 물음들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보고 좀 이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놓고 봤더니 대학이 소통도 잘 안 하고 자기 이제 대학 고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오히려 해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의 좀 이기적인
혹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도 기본적으로 생존을 해야 되는 조직이고 그렇다면 대학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또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은 또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관점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쪽 관점만 봐서는 이러한 대학의 도시재생 노력과 그 효과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대학과 지역 주민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 연구에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영향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아까의 연구 질문이었던 대학 주도 도시재생 노력과 그 영향을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이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는가라는 이제 연구 질문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연구 구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박사학위 논문의 구성을 따랐는데요.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분, 분석과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량적인 분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그 다음에 정성적인 분석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사례 두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례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두 사례는 흔히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해서 미네소타 사례라고 언급할 미네소타 대학교가 주도했던 University Northside Partnership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주도한 Partners Achieving Community Transformation이라는 이제 그런 연구 사례.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미네소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를 하고 좀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좋지 않다고 하는 니얼노스라든지 캠든 지역에서 미네소타 대학교가 했던 그 UMP 혹은 미네소타가 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로 사례를 삼았고요.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UMP를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에 지역사회 내에다가 Urban Research and Outreach Engagement Center라는 URAC이라는 그 센터를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대학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UMP의 기본적인 목표는 교육, 건강,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요. 오하이오 사례로 넘어가면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도 역시 오하이오 주립대가 위치한 콜럼버스 내에 상대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되게 소외되고 그다음에 주변화되어 있던 지역인 니어리스트 사이드라는 그런 그 동네에서 이 팩트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콜럼버스 시정부와 그다음에 콜럼버스 메트로폴리탄 하우징 어소리티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주택 정책을 담당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과 함께 이제 요 니어리스트 사이드를 조금 우리가 재생을 시켜보자라는 이제 처음 이제 약속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3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2013년부터 프로그램 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니어리스트 사이드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아까 미네소타 사례에서는 요 UMP 이니셔티브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이 유락이라는 센터가 개소가 됐다면 이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니어리스트 사이드에 1999년부터 본인들의 대학 대학 병원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안에 이제 African American and African Studies Extension Center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미국의 대학교의 한 학과의 그런 지역 센터도 역시 여기에 오랫동안 좀 같이 있으면서 그런 대학과 지역 주민 사이에 접점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 이니셔티브에서는 아까 미네소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교육, 그다음 건강과 보건, 그리고 경제 외에도 부동산 개발이 굉장히 부동산 개발과 주택 개발이 상당히 큰 역할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택 개발이 지금 이 사례를 이따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데 있어서 아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량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량 분석의 기본적인 목표는요, 이러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전후로 이 각각의
대학교가 타겟팅을 하는 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변했느냐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타임라인을 드리면 지금 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UMP, 즉 미네소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 2009년까지, 2009년에, 그다음에 팩트 오하이오 사례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프로그램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ACS 데이터, 아메리칸 커뮤니 센서스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5년 단위 데이터를 즉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해가지고 2015년, 2020년 그리고 최신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최신 자료였던 2023년 이렇게 3번 동안 이제 처치 후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은 사건 분석, 이벤트 스터디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준실험 설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대학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었냐라는 인과성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실험 설계 방법을 택했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중차분 우리가 흔히 DID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대학이 시행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원샷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한 번 딱 정책을 시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혹은 10년이 넘도록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좀 지연돼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뿐만 아니라 2020년, 2023년에 여러 번 측정을 하는 사건 분석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준실험 설계는 준실험 설계에 이제 제가 택했던 이중차분과 사건 분석 모두 대조군을 가지고 대조군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향점수 매칭 혹은 이제 PSM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인구, 경제, 주택 특성을 바탕으로 그 대학교가 타겟팅했던 그 센서스 트랙과 유사한 센서스 트랙을 식별을 함으로써 대조군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데이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 부분이 대학교가 타겟팅을 했던 이언로스와 캠든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헤네핀 카운티,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를 품고 있는 헤네핀 카운티에서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한 결과 이제 파란색으로 된 센서스 트랙들이 모두 대조군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진짜로 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기서 빨간 점들이 기본적으로 처치군이나 대조군 이제 제가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처치군과 모든 헤네핀 카운티의 센서스 트랙트를 평균을 내서 그 비교를 한 값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군만 가지고 왔을 때 PSM을 통해서 식별을 한 대조군만 가지고 왔을 때 그러면 처치군과 대조군간 사이는 파란색 세모로 나타나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실제로 제가 PSM을 통해 대조군을 설정을 했더니 처치군과 대조군이 굉장히 비교 가능한 정도로 혹은 거기에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네이버드의 성향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게도 사건 분석 혹은 DID를 시행을 했더니 제가 이제 설정했던 10가지 변수, 그러니까 비백인 주민, non-white 비율이라든지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주민가구 소득 쭉쭉쭉 해가지고 인구, 사회, 경제, 주택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요. 우선 유색인 혹은 비백인 주민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이 조금 더 혹시 DID를 아시는 분들이면 익숙한 그래프일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벤트 스터디를 보통 바탕으로 했을 때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처치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틸색 혹은 이제 청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대조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그래프의 사이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5년, 20년, 23년 거의 그 갭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처치군 이제 이 대학이 도시재생을 시작한 2010년 이후에도 그 처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기본적으로 특성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색인 주민 비율이 비슷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이벤트 스터디 쪽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점들이 이 0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처치 후에 특별하게 이 지역사회의 특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 측면인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이라든지 뭐 경제 측면인 중위소득 혹은 주택 측면인 중위주택 가격을 봐도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정량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왔을 때는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바뀐 게 없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뭔가 잘못했나라고 했었는데 오하이오 줄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오하이오 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미네소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도에서 빨간 부분이 니어 이스트 사이드고요. 파란 부분이 PSM 매칭을 통해 가지고 식별했던 대조군 센서스 트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나 이번에도 PSM 전과 후에 터치군과 대조군 사이에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건 분석 결과 이번에는 인구, 그러니까 비백인 혹은 유색인 주민 비율, 그다음에 대학 졸업자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 중위가구 소득, 중위주택 가격 총 10개 변수 중에 5개 변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색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990년을 좀 제외하고 저희 이제 2000년부터 원래 보려고 했었으니까 2000년과 2010년에는 첫치구와 대조군 사이에 그 유색인 주민 비율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2010년부터 이제 2015년으로 갈 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23년, 20년, 23년으로 갈 때 점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봤을 때 이제 저 그래프 실선을 싸고 있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유의성 95%의 그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러한 지금 그런 밴드가 지금 0을 벗어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3년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프로그램 전과 후에 분명히 유색인 주민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교육 측면에서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갈 때 갑자기 그 갭이 두 선 간의 갭이 확 커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중위소득도, 중위주택가격도 역시나 2015년 혹은 2020년부터 갑자기 좀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갈 때는 중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혹은 중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15년에서 20년으로 갈 때 갑자기 확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따로 정보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오하이오에서 키가 될 거라고 했던 이 대규모 이제 주택단지 개발이 2016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저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의 결과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 미네소타 케이스에서는 정량적으로 눈에 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연구가 끝나고 미네소타 대학교의 대학 교수님들을 상대로 연구 디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을 의문을 좀 제기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썼던 변수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게 미네소타 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이 마을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삶의 질을 좋게 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타당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구하지 못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범죄 데이터라든지 보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가 연구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지역사회 연구에서 사용을 하는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데이터 상으로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혹은 눈에 띄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볼 수가 없었다는 점을 제가 일단 이 연구 결과로서는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조적으로 오하이오 주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 인구, 주택, 경제, 뭐 교육 모든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규모 공공주택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지역사회 바깥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인구 집단이 들어오는데 그 인구 집단이 그 기존의 원주민들보다는 뭐 교육 수준도 좀 더 높고 소득 수준도 높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정량 분석만으로는 제가 완벽한 맥락을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제 결과를 얻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정성 분석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맥락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네소타 사례와 그다음 오하이오 사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결국 부동산 개발과 공공주택단지 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한 모든 지역사회의 변화 경로를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사례에서는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는 어떤 큰 틀의 대형 물리적 개발이 이러한 그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뭐 일시적인 결론을 가지고 일단 정량 분석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성 분석으로 넘어가서 정성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우선 이제 몇 명을 인터뷰를 했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네소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총 29명 그리고 오하이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총 21명을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집단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관계자 혹은 대학 및 정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수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부총장이라든지 혹은 처장, 교수님들을 보통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부설 이제 속해 있는 병원이라든지 대학이 지역 사회에 설치를 했던 뭐 이제 대학의 부속 기관들 그리고 때때로는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학이 무엇을 추구를 했고 대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집단으로는 지역사회 지도자. 제가 이걸 영어로는 이제 보통 네이버후드 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사회 그 조직에 있는 거기 임원들을 이제 보통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니 지역사회 조직의 임원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던 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지역사회에서 이름만 되는 모두가 알만한 그런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을 지역사회 지도자라는 범주로 설정을 하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와 굉장히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처음부터 대학교가 이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대학의 좀 의도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주민들 특히 장기 거주민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지역사회에 비록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그런 로컬 거버넌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의 그런 여러 진짜 사는 사람들이 좀 이해관계를 좀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총 인터뷰를 통해서 5가지 테마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가 이 미네소타의 UMP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관계가 강화가 되고 신뢰가 회복이 되었다 혹은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이 미네소타 대학교가 타겟을 했던 이 니어노스 지역에 개소했던 유락이라는 센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지역사회가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지역사회 엘리트 혹은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역사회 이해관계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사회 내에 이 유락이라는 시설이 존재를 하는데 여전히 주민들이 좀 심리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다음 5번째로 이 대학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 지역 전체를 살릴 거야 혹은 재생할 거야라는 뭐 키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지만 사실 그 이익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부 집단에만 혹은 일부 지역에만 불균등하게 돌아갔다라는 점을 또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여기서는 이제 지역사회 내 대학 시설이 병원이 되는데 이게 과연 지역사회,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주택 개발을 포함한 물리적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역사회를 실제로 대표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불균등한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여기는 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 대학 주도의 도시재생이 성공을 했으니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미네소타에서 세 가지 테마, 그다음에 오하이오에서 3가지 테마, 약 6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미네소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가 이 UMP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강화가 됐냐라고 할 때 대학 측에 여쭤봤더니 우리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 UMP를 시행하기 전에까지는 맞다. 우리가 그동안 지역사회에 그렇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좀 대학과 지역사회가 좀 유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런 UNP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을 맺고 그걸 신뢰를 회복을 하고 우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10년 넘는 시간 동안 15년 넘는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다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이제 주로 많이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지역사회 지도층들에게 같은 걸 물어봤더니 대학이 기본적으로 우리 리얼로스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그럼 그 영향에 대해서는 좀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게 대체로 그 인터뷰이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유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정량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이야기했던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대학을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도대체 지역사회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냐 오히려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다고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올 때는 뭐가 좀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이 좀 아무래도 흑인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미국 맥락을 조금 아시는 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1960년, 70년대 그 터스키기 익스페리먼트라는 이 매독, 그러니까 흑인들을 속여가지고 매독 실험을 이제 진행했던 그런 좀 아주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흑인 저소득층 주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좀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의심스러운 태도를 더 보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도시재생을 위한 이 대학 시설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학 쪽에서는 이 유락이라는 게 연구 시설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 플레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반 리서치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연구기관이고 우리는 이 니언노스의 이 연구기관이 종속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대학이 기본적으로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 전체에 관여를 하는데 어떤 음, 그 앞장선 기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지도층 같은 경우에 오히려 조금 더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우리 거기 뭐 우리 지역사회 조직 미팅 있을 때 가는 곳이다. 혹은 대학교에서 이벤트를 열 때 거기서 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지역 주민들은 유락 그거 우리만을 위한 시설 아니야? 라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학교가 기본적으로 이 UNP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유락이라는 센터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식품 자원이라든지 교육 자원, 기술 관련 자원들을 제공을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대학 쪽에 전달을 했을 때 아마 나중에 이게 하나의 좀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우선 오늘은 좀 간단한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의사소통에 관련, 지역사회의 대표성에 관련해서는요. 대학 쪽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소통했던 주민들이 이 지역사회 전체가 아님을 인지를 하고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지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그들은 이제 대학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의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만 이 결과를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주민들한테 좀 정보를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 막 플라이어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행사에서 홍보도 하는데 본인들의 노력이 다 같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지역사회 엘리트들이 지도자들이 대학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정보를 아무것도 전달해주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도대체 이 대학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랑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그게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확실히 그 이해관계자 간에 좀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보면 이제 그 오하이오의 그 이 지역사 리얼리스트 사이드 안에 병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때 대학이 우리가 리얼리스트 사이드를 재생을 하려고 한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이 거기 있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직원들을 위한 거는 맞기는 하다. 다만 우리는 그래서 그 재생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이익을 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지도층 역시도 그런 이야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학이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충분히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그러한 대학이 지역사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게 진짜인지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를 하고 좀 우리가 유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조금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있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다만 대학이 그 병원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서 주택 개발도 하고 자꾸 상업지구 개발도 하고 하는 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향력을 혹은 직원들의 이해관계만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한 태도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제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단지는 분명히 낡았었고 우리가 이걸 재개발을 하는 게 그 원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필요했는지까지는 조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기존 원주민들이 지역사회 바깥으로 이사를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오지를 못했다. 다시 들어올 만큼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단지 재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했다.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어서 지역 주민들 중에 이제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주택 소유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는데 임차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주택 임대차 비율을 봤을 때 주거 소유자보다 임차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익을 잘 못 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나 지역사회 엘리트의 대표성 같은 경우에도 대학은 우리 지역사회와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대학사회 지도층은 이 지역사회 지도층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그러니까 이 팩트가 처음에 설립이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됐던 이 3년 동안 대학과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건 맞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연구를 했던 2024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대학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알려주질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저한테 어필했고요. 지역 주민들은 심지어 그 전 프로그램 시행 전 3년 동안 대학과 지역사회가 소통을 했다는 사실조차 대체로 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네소타와 거의 비슷한 점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좀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 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좀 굉장히 다른 이해를 보였다라는 이해관계를 보였다 혹은 다른 관점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특히 이제 OIU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이런 사회경제적인 지표가 분명히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결과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지역사회는 그래서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굉장히 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대학이 이제 이 프로그램 OIU 주립 때가 이 프로그램 시행 후에 좀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모습을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라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좀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도층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대학과 기본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의도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좋을 수도 있겠네라는 점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그러한 정보를 잘 공유받지도 못했다고 하고 진짜 우리를 대표하는 지역사회 지도층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표를 하느냐, 혹은 그들만이 이해관계를 대표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하이오 세 번째로 오하이오 주립 때 특수한 케이스에 있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아까 정량 분석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사회 변화가 과연 젠트리피케이션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맞다. 기존 원주민들은 쫓겨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도 높고 교육수준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런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학을 지칭할 때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이 연구에서 좀 강조를 하는 지역사회 봉사라는 점을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버시티,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멀티버시티라는 이제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어로 다 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다 학교라고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학 고유의 이익과 이 지역사회의 이익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상호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행정학 조직론에서 좀 이제 다소 이야기가 되는 조직 패러독스와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사회가 단일한 개체가 아니다. 단일하지도 않고 독립적이지도 않다. 이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 군이 존재를 하고 따라서 앞으로 연구를 하는데도 세부 이해관계 집단을 파악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론 측면에서 이 대학의 도시재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단위를 타겟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이야기 좀 더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정량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통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런 너무 오차가 크다든지 혹은 통계적인 정합성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정성적인 평가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여러 모습을 도시재생 프로그램 효과를 좀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런 정책적인 기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